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확률이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분들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아마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딱히 아마 알아보셔도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방법은 못 찾으셨을 확률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소득과 재산을 줄이시는 거예요. 버는 게 줄어들고요, 재산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거라서 당연히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좀 줄이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현금이 좀 많이 남아있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건강보험료를 줄였는데 소득도 줄고 재산도 줄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방법을 사실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방법이 찾기가 좀 녹록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방법, 확실한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드리는 건 아니고요. 1년 전에 작년 4월, 5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대로 하셔서 건강보험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줄이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 한 25분 내지 뭐 30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숙지하시고 조금만 더 이렇게 이어서 공부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보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고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 지역가입자 분들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가입자 분들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까지도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00% 부담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좀 낮죠. 소득의 7.09%만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월급 받는 거에 7% 정도만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되고 그것도 절반은 회사가 또 부담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분들에 비해서 직장가입자이신 분들은 건강보험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직장가입자이시다가 지역가입자가 되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양자라는 그 신분이 있는데 피부양자는 나라가 정해놓은 일정 요건에 부합이 되면 가족, 자녀가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어릴 때, 아기 때는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밑에 들어가지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는 자녀의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때 아무나 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된다면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이 지역가입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한 부부신데요. 자가가 12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시고 현금 1.5억이 있습니다. 근데 소득은 6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60만 원 갖고 두 부부가 생활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용돈을 그래도 5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 사례인데 근데 사실 60만 원, 50만 원 두 개 합쳐봤자 일단 11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또 그것도 있어. 자녀에게 용돈 50만 원 받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110만 원인데 110만 원으로도 사실상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아파트 관리비만 아마 한 2, 30만 원은 나올 텐데 아마 겨울에 신경 쓰이셔가지고 기름값 신경 쓰이셔가지고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면서 생활하는 환경이실 확률이 매우 높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110만 원만 가지고 생활하기 녹록치 않으니 갖고 있는 현금 1.5억을 조금씩 꺼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쓰는 거는
낮습니다. 그나마. 근데 한정되어 있는 목돈을 긁어먹는 거, 갉아먹는 거, 흔히 말해서 곳간에 있는 꽃감을 빼먹는 거는 정말 맛없는 꽃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황에 놓인 사례가 되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역가입자이실 테니까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냐 계산을 해보면 월에 한 2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준 용돈까지 합쳐서 1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2만 원 내고 나면 한 88만 원 남는 거예요. 그걸로 생활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현금을 가지고 계속 조금씩 꺼내 쓰는,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만 원 가량 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오르면 오르지 줄어들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강보험료라는 거는요, 보험료 부과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에다가 금액을 곱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1점당 점수당 금액인데 2014년도에는 172원 정도 했던 게 점점점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208.4원입니다. 한 번도 이건 내려간 적이 없어요. 왜냐? 이거는 물가 상승에 기반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걸 또 보험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것도 2012년도에는 6%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12.27%, 12.8%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표기가 0.9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표기의 방식의 차이인 거지 12.8%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방식인데, 이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연금소득인데, 우리가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죠. 지금 건강보험에서는 공적연금에만 건보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 9월 달에 엄청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 사적연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누가 지적했냐? 감사원입니다. 네. 작년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좀 요약을 해보면 사적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아니긴 하지만 세금은 내죠. 그래서 과세 대상인 거죠. 사적연금 소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적연금 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공적연금 소득과는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감사원에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용을 좀 다 지나가서 결론은 이겁니다. 조치할 사항 이렇게 조치하세요 라고 건보공단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여기 통보라고 써 있죠.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소득까지 포함한 연금 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해라 요 얘기죠. 그랬더니 건강보험공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네, 마련할게요. 내게끔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적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게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 될지 그런 게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이대로 가다 보면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금융소득 336만원 초과분부터 건보료 부과 추진이라는 기사가 작년 9월달, 10월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보료에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1만 원이다. 그러면 1,001만 원 전체가 점수화돼서 건보료가 부과되거든요. 근데 딱 999만 원, 딱 1,000만 원까지다. 그러면 이거는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자료가 연계되지 않고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자 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건보료를 부과받지 않아. 라는 거죠. 건보료 무풍지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336만 원으로 낮추겠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자 소득에다가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피부양자라 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자녀의 밑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료 자유인 프리패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가장 큰 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이 국민연금 1200만 원 받고 있고요, 금융소득을 99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2190만 원의 연간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과표와 소득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분들이 재산과표는 된다, 근데 소득이 2190만 원이야. 그러면 피부양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금융소득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에. 그래서 그냥 1200만 원만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피부양자가 되고 건보료를 안 냅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336만 원으로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990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게 다 소득으로 잡힌다라는 거죠. 왜?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니까 다 건보공단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서 2190만 원이 소득으로 되고 피부양자 조건인 소득 2천만 원 기준은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엔 당연히 피부양자가 상실되는 거고요, 건보료는 연간 124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께서 자가가 있으시다, 그리고 그게 공시가 5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간 보험료가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에 한 25만 원 정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자기 집도 그대로고 이자 소득도 거의 그대로, 그 수준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기준이 바뀌니까, 건강보험 소득 산정 기준이 바뀌니까 갑자기 월에 2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시는 거죠. 시행 예정 시기는 2025년 11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점점 조여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걸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살아있는 동안 안타깝게도 건강보험료는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안이 있는가? 지금도 지역가입자분들 건강보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앞으로도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린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들 알아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행스는 부단히 연구를 했고 실질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고객분들과 함께 만족할 만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사례입니다. 자가 12억이 있고 현금 1.5억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는 건보료가 22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분 어떻게 하면 건보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들께서 건보료를 줄이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재산과 소득을 줄인다. 근데 이거는 답이 아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보료를 줄이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재산과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건보료를 줄이고 싶은 게 그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되면은 건보료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될 수 있으셨으면 진작에 피부양자가 되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다. 그럼 직장 가입자가 되면 된다. 직장 가입자가 된다는 얘기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직을 한다는 건데, 요즘엔 젊은 분들도 취업하기 어렵다 하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면서 4대 보험 적용되는 곳에 들어간다? 이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런 방법이 없냐? 도대체 너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셀프 고용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용이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취업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고용하여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생각이 조금만 바뀌시면 되게 쉽게 해결되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직장 가입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만든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하는 겁니다.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들어가는 거, 일반적인 취직
행태인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내가 취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사업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업가라 하더라도요, 법인의 직원으로 분류가 돼요. 건보료 이런 거 구분할 때는 세금도 마찬가지고 해서 법인은 법인이고 거기에 대표자는 그냥 직원일 뿐입니다. 그냥 대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하면서 내가 4대 보험 적용받는 그런 직장인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든 회사에서도 결국 나는 대표 직원으로서 이 회사가 돈을 벌게 할 것이고 회사가 번 돈을 나는 월급이라는 형태로 받아오게 되겠죠. 월급이라는 형태로 받아오게 되면 나는 뭐예요?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죠.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 좋아. 당신 말 맞소. 법인회사 만들고 거기서 월급 받으면 내가 근로자가 되고 내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 맞다. 근데 법인회사를 만든다 칩시다. 근데 결국은 그 법인회사가 돈을 벌어야 급여도 책정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해서 직장가입자가 될 거 아니냐. 나는 법인회사를 설립을 해도 법인 설립까지야 뭐 그냥 법무사님 대동해서 수수료 주고 설립하는 건 행정적인 절차니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설립을 하고 나서 이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사업해 본 적도 없고 이걸로 돈 버는 방법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네. 에이, 또 일반적인 그냥 현실성 없는 얘기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상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법인을 만들어서 직장가입자가 된다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생각의 전환이 한 번 필요했었고 이제는 두 번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법인이나 개인이나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고요.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죠. 두 번째는 자본소득입니다.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쵸?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직업이 있듯이 법인도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업종, 업태라고도 부르죠. 건설을 하고 돈을 번다. 그럼 뭐예요? 건설업이 직업이 되는 거고요. 그 법인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번다. 그러면 서비스업이 되는 거고요. 광고를 하고 돈을 번다. 그럼 광고업이 되는 거고요. 돈으로 돈을 번다. 자본소득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 그런 회사를 우리는 대부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대부업 그러면 옛날에 뭐 막 문신 있고 막 무서운 사람들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대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거든요. 딱 이렇게 봐도 누가 봐도 깡패같이는 안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엔 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아무튼 돈으로 돈을 버는 게 대부업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거, 뭐 건설이나 서비스나 광고나 기타 뭐 등등 다른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직장가입자가 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거니까요. 근데 특별하게 법인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험치라든지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법인 중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가 없어도 돈으로 돈을 버는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 그게 바로 대부업이다. 그러니 대부업을 설립을 해서 대부업의 돈을 벌게 하고 거기서 급여를 받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내가 대부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L 채권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대부법인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받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GPL 얘기를 드릴 건 아니고 구조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부법인 설립을 하시고 GPL 투자를 하십니다. 법인 명의로. 그러면 이자 매출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법인은 돈을 벌었죠. 돈으로 돈을 번 겁니다. 그러면 급여라는 형태로 월급을 받게 되실 거고 그걸 사용하시면서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식사도 하시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급여를 받는 순간 뭐예요? 직장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을 통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연 8%의 이자 매출이 생기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니까 애초에 우리가 했던 고민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막상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정말 이건 아시는 분들만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법인 투자에 대한 거, 법인 운영을 해서 이제 지역 가입자분들이 건강보험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의문들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직장 가입자의 매력은 회사가 50% 부담을 해주는 건데, 회사가 내 거면 실제 본인이 100% 본인 부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급여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할 때, 급여 책정을 할 때 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그런 걸 저희가 좀 안내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 고객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할 때 건강보험료가 3만 원 내외로 납부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정도는 뭐 100% 본인 부담이어도 낼만 하지 않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0% 본인 부담은 맞다.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원래 지역가입자로 예를 들어서 2, 30만 원 내다가 본인 부담으로 3만 원 낸다. 이거 괜찮은 장사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큽니다. 대부법인 설립하려면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월세가 나갈 거 아니냐. 그 월세 나가는 게 건보료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 득보다 실이 많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무상 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고객분들과 계약서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무상 임대차, 무상 임대라고 적혀 있고, 그럼 무상 임대인데 너네 관리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요새 그런 데 많잖아요. 월세는 막 30만 원 받는데 관리비 40만 원 받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관리비 및 부대 비용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은 한 번 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법인 설립할 때 임대료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상 걱정할 게 없다.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세무 기장료도 매월 15만 원씩 나가지 않느냐, 법인인데 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제휴되어 있는 세무사님께서 저희 고객분들 세무 기장을 다 맡아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막 직원도 많고 매입 매출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15만 원씩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이 법인을 막 운영해가지고 크게 키우고 직원들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런 법인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15만 원 다 받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가진 않는다. 실제로는 좀 적게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운영이 쉽나?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을 막 매출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뭘 해서 법인을 키우고 막 상장시키고 막 가족 승계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저는 그런 사업가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법인을 운영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재테크 목적인데 개인 명예가 아니고 법인 명의로 했을 경우에 득이 많으니 그냥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법인 설립부터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씩 들어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막막한 거지 배우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김치찌개 끓이는 거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김치랑 돼지고기 넣고 불 붙이면 김치찌개가 되는 거더라고요. 아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법인 운영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들 신경 써야 될 걸 어떤 누군가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알려준다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께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은 전혀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시던 분들인데 아무런 탈도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되게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도 생각해야 된다. 아니, 법인도 돈을 벌면 세금 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세금 낼 게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라는 거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실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출이라는 게 발생되면, 이자 매출이겠죠. 대부법인이니까. 그러면 이자 매출에서 비용으로 거의 다 빠질 거예요. 인건비, 우리 인건비. 그리고 뭐 법인이니까 법인카드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식대라든지 자동차 주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에서 비용으로 거의 다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죠. 우리는 애초에 법인의 이익을 쌓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사실상 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질문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행센으로 연락 주시면 그냥 편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실제 사례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인데, 건보료가 22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으셨다. 이분들께서 대부 법인으로 직장 가입자가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라는 거 보게 되면 일단 현금 흐름과 재산 변화 두 가지 측면을 볼 건데요. 현금 흐름은 기존에 60만 원 국민연금이 있었고 자녀에게 용돈 50만 원 받는 게 있었고요. 건보료가 22만 원이 나가는 게 있어서 실제 가처분 현금 흐름, 가처분 소득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87만 원 정도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분들께서 이 1.5억을 꺼내서 갉아먹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대부법인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100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아가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6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합쳐가지고 소득이 210만 원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건강보험료가 8만 원 나갈 겁니다. 급여가 100만 원이면 보통 거기에 8% 정도가 건강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8만 원 나가고 법인 운영비는 15만 원 정도가 나갈 거거든요. 이게 세무기장료랑 대부법인은 대부협회에 가입을 하셔야 돼서 협회 매월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개 합치면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거 빼면은 18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87만 원이 매달 들어오던 환경에서 이제 187만 원을 매달 쓸 수 있는 100만 원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살림살이가 굉장히 윤택해지실 겁니다. 비교가 안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봐와가지고 굉장히 만족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재산의 변화를 봤더니 재산의 합계는 13.5억, 13.5억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바뀐 건 뭐냐면 현금 자산으로 1.5억이 있으셨는데 이게 이제 대부법인 통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건 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GPL 채권이라고 하는데 GPL 채권으로 1.5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현금 자산은 사실 갖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이라는 건 이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낸 매월 이자가 요게 되는 거죠. 월 100만 원씩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자산은 변화가 없지만 자산의 형태는 다소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 현금 흐름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더라. 이런 내용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조금 더 이제 재산이 크셔서 재산이 많으셔서 건보료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신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두 채가 있는 2주택자 부부신데요. 10억짜리 아파트는 실거주 하시고요. 25억짜리 아파트, 비싼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7억에 월세 150만 원을 받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60만 원 받고 임대소득이 월 150, 그래서 월에 한 2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데 건보료는 41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야, 25억짜리 집이 있는데 뭔 걱정이냐, 집 팔아서 그냥 하면 다 될 거 아니냐, 너무 욕심이 많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관점의 좀 차이일 수 있고요. 또 막상 내가 이 상황이 되면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25억 현금이 있어서 이걸 딱 사고 월세 받는 게 아니실 거잖아요. 신혼했던 월세로 사글세로 시작했다가 전세로 갔다가 자가로 했다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 보고 부동산 공부해서 막 재테크해서 막 이렇게 늘려나가 요런 사례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를 경험하시고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산을 포기하는 게 사실상 이게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하네,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필요는 없고 사람마다 입장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현금 흐름상 41만 원의 건보료는 부담되는 건 맞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에 이렇게 막 불편한 댓글을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께서 만약에 직장가입자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7억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5억을 이제 대부법인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으세요. 보증금 받은 7억 중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임대소득 150에 국민연금 60만 원 받고 건강보험료가 41만 원이 나가니까 169만 원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신 거죠.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대부법인을 통해서 월급 받는 게 100만 원 정도가 생기시고 건강보험료랑 법인 운영비가 빠지고 나니까 287만 원, 약 100만 원 이상 가량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그냥 이론상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 사례입니다. 네,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활용 가능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지역 가입자 분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사실상 저는 이것 말고 이 이상의 방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방법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돈에 대한 이 돈에 대한 걸 연구를 할 때 사실은 일반적인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이 기존의 기성금융권에 살 수 없는 솔루션을 만들어냈을 때 고객분들한테 선택받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저도 밥벌이를 할 수 있고 제 아들을 밥도 먹이고 뭐 저도 집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저도 돈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단히 현실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지역가입자분들이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방법으로서 대부 법인을 활용하면서 이자 매출까지 만들어내는 이 이상의 방법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내용이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 다 남아놓은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의 월급 지필 채권이라는 내용 이런 모양으로 된 책이 있는데 이 안에 대부 법인을 활용해서 지역가입자 신분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들도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계속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이 바뀌는 것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아마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것까지 하시기에는 아마 쉽지 않은 이제 노년에는 좀 우리가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즐기는 시간들을 좀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신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 오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